안녕하십니까. 오늘에 계시는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 제4 만해 한용운 편 제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솜사탕님과 한 분의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지서울 전한성입니다. 두 분 각자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윤원일입니다. 예, 오늘 솜사탕님과 함께 소설가이신 윤원일 선생님을 모시고 제5회 방송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설가이신 윤원일 선생님 이제 특별히 이렇게 모셨는데 선생님 그 스스로 소개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글쎄 스스로 소개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소설을 늦게 썼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퇴직하고 제 젊었을 때 꿈인 소설가가 돼야겠다 해서 한 소설 썼는데 그때가 제 나이 55살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 한 7, 8년, 한 10년 됐죠. 그동안 5권의 책을 냈으니까 많이 내셨네요. 부지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못 썼던 글을 많이 썼지만 이제 잘 알려진 변변한 글은 없습니다. 또 습작이 많으셨나 봐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죠. 그렇게. 젊었을 때는 습작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바람에 좀 다른 일을 많이 했죠. 네. 그럼 소설가의 꿈은 언제부터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학생일 때부터 소설가가 되려고 열심히 했었죠. 근데 딴 일도 함께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이 소설이라는 게 책상머리에 꼭 붙어 앉아서 글을 써야 되는데 좀 약간 야외 체질이다 보니까 소설로 데뷔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6세 때 데뷔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문단사에서는 가장 고령으로 데뷔하신 건가요? 옛날에는 젊어서 다 소설 썼지만은 요새는 이제 오히려 심지어는 신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면 70살에 소설가 데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을 은퇴하면은 이제 저처럼 젊었을 때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는 분들이 많아서 요새 이제 한국소설가협회 이렇게 보면은 시은이 넘어서 데뷔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60세 이상. 예.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일찍 써요. 아마 신랑이 돈을 벌어와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남자는 아무래도 그 생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소설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대충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아니면 또 직장에서 잘리면 소설을 쓴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소설을 쓰고 싶은 이런 욕구는 잘 쓰지 않고는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늙은 나이에도 결국은 한 편이든 써야지. 그래서 아마 소설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렇게 쓰시는 그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젊었을 때 소설가가 되고자 할 때는 좀 연애 소설을 낭만적인 좀 그런 연애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데뷔라는 게 55세 됐잖아요. 이미 세상 만사 구경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애 소설을 다시 쓴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꿈도 그런 거니까 좀 연애 소설이 섞인 것도 한두 편 썼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로 사회적인 소설을 많이 씁니다. 대표작 한두 편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중편 소설을 주로 많이 썼는데 그 노르웨이 레밍이라고 군대 의문사 관련해서 그
쓴 글은 제가 봐도 잘 썼는데 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어느 국회의원이 뭐 한국 민중들은 레밍이다 그랬던가요? 민중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로. 레밍이라는 게 들쥐거든. 그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게 뭐냐면 노르웨이 지방에 사는 조그만 들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장이 나아가면 일렬로 서서 수백 마리가 같이 간답니다. 무조건. 그 대장이 물에 낭떠러져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에서 82년도인가요? 그 우리나라 주한미 사령관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레밍 같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지식인이든 모든 종교계획 사람이든 다 전두환 뒤를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어떤 무사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노르웨이 레밍을 썼을 때는 이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김대중 정권 때 썼으니까. 아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군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그 군대에서 죽은 우리 젊은이들 이유가 불확실한 그걸 쭉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기막힌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문 뉴스에 그게 났죠.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아마도 타살인데도 이제 관계자들이 침묵을 일관하고 증언을 안 하니까 그 신문에서 보고 야 이건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진상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한용운님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솜사탕님께서 준비하신 시가 있으시죠? 나의 길이. 그러면 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 한용운.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애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나의 길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두 가지만 택하겠다 그런 그쵸. 내용 같습니다. 길이 많죠. 사실 많습니다. 누구한테나 길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는 뱃길이 있고 뱃길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죠? 공중에도 역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달과 별의 길이 있고. 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김소월의 길도 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거리에 있어서 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하늘을 가는 기러기는 길이 있어서 잘 간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 있듯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솜사탕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저도 많은 길을 보고 그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방황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아직도 제가 똑바른 길을 걷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도요? 네. 좀 더 다른 새로운 길도 가보고 싶고. 예. 사실은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내가 다녀던 길이 익숙하고 또 내가 편하니까 예. 아직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솔직하게 예, 그래서 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길은 이렇게 시도는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그 방송도 한 가지의 길인 것도 같고 하나의. 이것도요? 그렇죠. 그리고 시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저희 본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이 솜사탕님께서는 한용원님의 알 수 없어에서 얘기했듯이 약한 등불을 저희한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그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길을 얘기했고요. 그죠?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다 길하고는 맞는 얘기고. 다르기. 예. 대조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진짜 길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제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 있는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하여 칼날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의 의미는 아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의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다 헤치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 윤월 작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글쎄 뭐 칼날이라는 예. 건 소위 뭐 오늘날의 공권력을 그렇죠. 예. 감옥 예. 감옥행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위태로움을 이렇게 그쵸. 무릅쓴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이나 이 소설가들이 우리에게 그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 소설을 잘 쓰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남들이 아무도 그 저항하지 않을 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인화한 걸로 봐야겠죠. 예, 예.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을 탄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나 딱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딱 선회하네요. 예.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건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예. 석가모니의 그 불법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탕 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고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는 고해의 속을 헤매이는 것 그런 거를 죽음의 품이라고 얘기했고 님의 품은 부처님의 품.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스님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 그리고 이분이 사시면서 그 불교 청년 불교회도 이끌고 불교의 개척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됐어요. 이 시도. 그러니까 이제 님은 이제 부처님이다. 진리. 불법. 그런 걸로 보셨다. 그렇죠. 근데 예.
글쎄, 저 불교 승려였으니까 그렇게 예, 종교적인. 예. 그리고 그다음 이분 우리 한영원 씨는 근본적으로는 불교 신자지만은 독립운동을 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운동하셨죠. 또 뭐 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다 죽음도 음. 불사하겠다라는 그 의미. 저는 얘기도 그렇게 예,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맞는 게 다음 줄에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험하고 괴로운 까닭이라는 건 민족운동가로서의 그 고통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부처님으로 예. 보시고 우리 윤원일 작가님께서는 이제 조국이 조국. 아닌가 이렇게. 두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두 모르겠네. 의미가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사랑하는 님으로 아. 이제 보겠습니다. 님을 예. 그러니까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님과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예. 그 사랑이 못 이루어질 바엔 차라리 죽겠다. 죽음의 품에 그, 안긴다. 그 승려신데 독신인데 그 여자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독자의 마음이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이게 그 있죠 왜? 뭐 상사병이라 그러나 그거 같이 괴로운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거. 님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말은 되는데 이건 좀 수동적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이래요. 그럼 이 다른 길은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니까 이제 살아서 겪는 그쵸. 길이죠. 예. 그렇죠. 예. 살아서 겪는 길은 정말 죽는 것보다도 괴롭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한 길일 수도 있죠. 잊어버리니까 예. 예. 번뇌가 없어지니까. 예. 다만 이제 죽음 뒤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도 요새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거죠.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 있을 때 험하고 괴로운 까닭이라도 그래도 이 길을 택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제 그 반대로 보면 님의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님의 품에 안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바에는 음. 차라리 죽음의 길로 더 험한 길로 가겠다는 뭐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만약 님의 품에 안기지만 난 너무 괴롭다. 예, 그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님의 품에 안겨야죠. 그렇죠. 예. 죽음의 길은 택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편안한 길이니까. 그렇죠?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누가 낸 겁니까? 본인이 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님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답니다. 뭐 어떤 숙명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지가 택한 길은 숙명이었다라는 말이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길을 내가 냈다고 하면 나의 의지잖아요. 근데 이제 님이 내었다고 하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님을 본 순간 나의 의지는 다 사라지고 그 길밖에 안 보이는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님이 얼마나 매력적이면 이렇게 보자마자 차라리 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죠. 저 사회 곳곳에. 예. 옛날에는 이제 조국을 잃고 식민지 시대 때 청년들은 이제 자기 조국을 그야말로 신앙처럼 받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또 각 사회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건가 싶은. 그죠? 이제 사회 운동을 위해서 이제 아니 사회 정의라는 예. 차원에서도 예. 또 어떤 사람한테 그게 신앙처럼 아주 굳건한 목표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말씀하시는 님은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그런 삶의 그렇죠. 목표, 그렇죠. 이제 저는 그렇게, 유토피아 예, 그런 예. 걸 얘기하는 뭐 거겠지. 그렇게 보니까 아까 솜사탕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이라든가 예. 윤원일 작가님께 소설가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될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이 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님은 딱 하나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예.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렇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것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되는 거죠. 읽는 사람의 목이죠. 예, 그렇죠. 예, 똑같은 사랑 시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읽는 거하고 실현당한 사람이 읽는 시하고 해석이 틀려진다니까. 이 해석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마지막 줄.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길은 이제 어떤 길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민족운동가로서의 길도 있고 예. 또 석가모니의 불법을 따르는 스님으로서의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근데 죽음의 길을 왜 내셨을까 그러면 결국은 가끔 하다 보면은 고통과 번뇌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예. 어떤 일을 하던 사랑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그게는 이제 마음이 많이 흐려질 때는 죽음의 길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의 길을 이제 님이 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님의 품에 안기는 것. 아니면 죽는 것. 죽는 것. 요것이 다른 이제 길은. 님이 나한테 준 길이고. 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은 님이 낸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내셨을까? 죽음의 길을. 그러니까 필요한 걸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자기가 조국을 자꾸 이제 저는 종교를 떠나서 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게 투쟁하는 건 어떤 숙명적인 건데 님이 명령한 예.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게 좀 한스러운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필요에서 낸 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숙명처럼 이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내 길, 그 두 가지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결국은 님의 품에 안기는 게 최종 목표이지만 그치. 예.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안기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시도해라. 이것이 이제 님께서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 준 예.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죠? 나의 예. 길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예, 시에서는.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길이 아니라 님이 주신 길이고 그 길은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인데 못하면 죽겠다. 그런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가야 될 길이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그죠? 진리로도 이제 볼 수 있고 조국으로도 볼 수 있고 정말 내가 죽음을 다해서 사랑을 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불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님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특별한 초대 손님 윤원일 소설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손길 한용운. 님의 사랑은 강철을 녹이는 불보다도 뜨거운데 님의 손길은 넘어차서 한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서늘한 것도 보고 찬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님의 손길같이 찬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화핀 서리 아침에 떨어진 잎새를 울리고 오는 가을바람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달이 젖고 별에 뿔나는 겨울밤에 얼음 위에 쌓인 눈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감로와 같이 청량한 선사의 설법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끄는 수가 없습니다. 님의 손길의 온도를 측량할 만한 한량계는 나의 가슴 밖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님의 사랑은 불보다도 뜨거워서 근심 산을 태우고 한바다를 말리는데 님의 손길은 넘어도 차서 한도가 없습니다. 예. 님의 손길이 차다고 그러네요. 그죠? 좀 이상합니다. 원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근데 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가 되는 예. 비교법으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 비교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난계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한자 말들도 꽤 썼어요. 예.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은 강철을 녹이는 불보다도 뜨거운데 님의 손길은 넘어차서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은 불보다 뜨거운데 손은 차다라는 이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서늘한 것도 보고 찬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님의 손길같이 찬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으로 쓰인 건가요? 여기서야말로 이 님이 뭘 가리키는 거죠? 님은? 글쎄 말입니다. 님의 손에 온도를 뜨겁고 차갑고 그런 이렇게 비교법으로 다 썼어요. 이 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득도의 과정, 수도자가 스스로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역설적으로. 그죠. 예. 역설적으로 이 불과 차가운 물이 이제 대비시켜서 예, 그러니까 한 대상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님에 대한
님을 정말 뜨거운 사랑인데 나한테는 예. 막상 다가가려면 님은 날 너무 냉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그 뜻인가? 왜냐면 그러니까 뜨거운 예. 사랑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님은 내게 차갑게만 여겨지는 거. 또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닌가요? 모르겠네. 근데 예. 이제 득도의 가정에서 수도자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자의 그 사람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큰데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차다. 냉정하다고라는 예, 표현을 많이 예,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으로 쓰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불법이라는 게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자꾸 불법, 그러니까 불도 네, 전 그런 그게 이제-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한용운 씨 하면은 이제 자꾸 그쪽으로만 제가 선생님은 많이 한영훈 시인을 그냥 불교 승려, 위대한 불교 승려로 보고 예. 저는 자꾸만 그 시인으로만 독립운동을 하는 보시고 독립을 하는 시인으로. 운동할 예, 승려로 예. 보니까 항상 해석이 이렇게 틀렸는데 그게 더 재밌지 틀리기보다는 않아요?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또 한 같은 글쎄요. 시를 네, 이렇게 네.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님의 사랑은 뜨겁고 뜨거운데 손길은 차갑다라는 얘기 아니야. 보통 그렇죠. 예. 사랑이 뜨거우면 손길이 따뜻해야 따뜻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건 좀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예. 세상에 찬 것도 많지만 또 네. 님의 손길만큼 손길같이 차가운 것도 없다는 거 본 보면은 것도 없고. 이거는 뭔가 좀 그러니까 엄청 절망을 냉정하다는 뜻. 어. 아주 냉정하다는 뜻. 님한테서 버림받고 절망감을 느꼈다는 그런 건가? 모르겠네. 님을 냉정하게 보시면 그런 님을 뭐할로 사랑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3년에 있습니다. 이제 먼저 2년부터 보고 네. 3년으로 가기로 하죠. 국가핀 서리 아침에 떨어진 잎새를 울리고 오는 가을바람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하대요. 가을바람이야 뭐 서늘한 바람이니까 네. 뭐 달은 적고 별이 뿔나는 겨울밤.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네요. 그죠? 달이 적고 별에 뿔나는 겨울밤. 겨울밤이라는 건 뭐 더 추운 밤이죠. 예. 근데 달이 적고 별이 뿔나는 그러니까 달이 이제 예. 보름달이 뜨면은 예. 별이 안 보이잖아요. 워낙 예. 환하니까. 예. 금음달일 때 별이 제일 별이, 많이 예, 보인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은 기울어 있고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아주 많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 근데 겨울밤에 겨울밤? 별은 더 차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대기가 네, 차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뿌리 난 거, 말하자면 고드름이 열린 것처럼 예. 더 차게 그래서 그러니까 별에 그- 뿔나는 겨울밤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셋이 다 이제 안경을 썼으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맞추러 가면요. 이렇게 이제 안경을 벗었을 때는 다 이렇게 흐릿하면서 크게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면서 도수를 맞출 때는 도수가 높아갈수록 이 다른 것들이 선명하죠. 적게 보이면서 이제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예. 보이죠. 아마 그런 글쎄, 것일 그 좋은 가능성이 비유신 예. 것 같은데. 성에, 예. 성에 같이 이게 성에가 이렇게 삐죽삐죽하잖아요. 하듯이 이제 별빛도 작으면서 이렇게 이제 분명해 그렇죠. 보이니까 보이니까 뿔나는 그게 것처럼. 뿔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참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예. 아니 한용운 시인님이 하여튼 차가운 겨울밤을 의미하는 예,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이 소설 쓸 때도 이 정도의 관찰이 이제 필요한가요? 아니 이제 배경이 예. 이제 그때 그 기분을 나타내죠. 그걸 이제 기분을 나타내게 소설에서는, 하려면은 예. 만약 이런 배경을 썼다면 하여튼 뭔가 상황이 그렇게 썩 아름답고 행복한 건 아닌 거죠. 예. 소설에서의 왜냐면 추우니까.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는 이 작품의 주제를 이렇게 그렇죠,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배경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는 이 시하고 소설하고 어떤 네.
그런 공통점 또는 하여튼 님의 예, 차가운 손길을 나타내기 위한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예. 얼마나 찬지를 네.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다른 비유를 그렇죠. 여기다 네. 쓰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차가움도 님의 손길보다 차지 않다. 더 차다 이제 님의 손길이. 또 감노와 같이 청량한 선사의 설법도 님의 손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또 예. 이상하더라고. 예, 청량한 선사의 설법이면 또 굉장한 이게 설법인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그러는데 한영훈 시인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네. 님의 왜냐면 손길보다 설법이 차지 뜨겁다라 못합니다. 그러잖아.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지혜로운 설법을 한영훈 시인님은 차갑게 냉정하게 본 건가 봐. 그러니까 그렇죠. 차갑다 예. 그러죠. 그렇죠. 요 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감노와 같이 아주 달콤한 이슬과 같고 그렇죠. 또 청량한 선사의 설법이면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좋을 텐데 님의 근데 이제 청량한 설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그 시원한 설법. 선사의 설법이 날카롭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차지 않다잖아요. 예, 님의 근데 이제 손길보다. 님의 예. 손길보다는 차지 못하지만 예, 예. 그 청량감이 드는 내 위에 그 석가모니의 설법도 예.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하다는 뜻을 아니, 비유를 한 것 그 같아요. 점은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왜냐하면 이 선사가 아무리 이렇게 설법을 해도 부처님의 말씀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님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예. 이 선사의 설법도 부처님의 손길보다는 그 차지 진리의 못합니다. 말씀보다는 차지 못한 게 당연하죠. 이 차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죠? 예. 수도자의 그 득도의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나타내지 그렇게?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요 이연 전체는 님의 손길이 찬 것을 이제 비유한 강조. 거죠. 예. 가을 바람보다도 더 차고 얼음 위에 쌓인 눈보다도 더 차고 심지어는 선사의 설법보다도 더 차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면 이 그냥 일반적인 차가움 그것 말고도 정신적인 차가움도 더 지금 차다는 거죠.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냉정한 진리를 말하는 건가? 글쎄 말이에요. 진리는 냉정한 거다, 그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이고 흐물흐물 따뜻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진리에 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수가 수도자의 없습니다. 득도의 예.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 예, 그럼 이제 네. 3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끄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죠. 그죠?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가을 바람도 끌 수가 없고 그 얼음 위에 쌓인 눈의 그 차가움으로도 끌 수가 없고 선사의 설법으로도 끌 수가 없고 오직 님의 님만이 손길이 그렇죠. 아니고. 나의 그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차가움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혜에 대한 그 타오르는 욕망을 해소해 줄 거는 부처님의 참 진리 말씀밖에 없다. 뭐 이 뜻인가?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요. 예. 한용원 선생님은 진리를 차가운 거로 봤네. 따뜻한 거로 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님의 손길의 온도는 나의 가슴밖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끝에서는 이게 딱 자기 시인을 하잖아요. 한 단계는 네. 나의 가슴밖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화자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측량할 온도계, 그죠? 한 단계는 네. 온도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예. 예. 이 그것을 이제 이 불꽃을 끄는 것은 님의 손길이고 그 님의 손길을 잴 수 있는 것은 온도는 내 마음밖에 내 없다라는 가슴밖에 거죠. 없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역시 이 님은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좀 여기서 조국보단 그죠? 예. 석가의 석가모니 불법, 불법을 말하는 진리? 건가? 예. 득도의 과정 예. 진리 그거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이제 다른 이런 걸 볼 때 잘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쓴 다른 시를 보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조금 나옵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죠? 그렇게 이게 타오른다고 가슴이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열정은 부처님의 불법 외에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시의 님은 아까 본 것과 달리 이 부처님의 진리가 아닐까 이런 득도의 생각이 과정이 워낙 험하고 좀 고행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고행을 이렇게 그 아픔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대충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정말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득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가 나온 한영원 게 씨는 아닐까 싶어요. 님을 일단 부처님으로 근본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때로는 그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조국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 한영원님의 그 군말에서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기루어 이걸 썼다고 이 시집을 썼다고 이제 처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뜻이죠. 이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시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을 보면 님의 사랑은 불보다도 뜨거워서 근심 산을 태우고 그죠? 근심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의 바다를 말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한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하고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바로 이거네요. 그죠? 근심과 한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건 근데 끝에 거 이 세 줄이 불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욱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세 줄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진리가 나의 그러니까 근심, 득도하는 과정의 그 어려움, 그 고통. 이걸로 인해서 이제 타오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진리로 이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귀절을 보면은 그렇죠. 득도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 어렵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만이 그런 내 가슴 속에 있는 근심과 그런 걸 이제 비유와 비교법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소설가 윤원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재미난 말씀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부지부식간에 약속한 건가 이거.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은 진행의 전한성, 이종미, 윤원일 작가이셨습니다. 기술엔 박영록, 제작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